결혼 30주년 금혼식,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었던 그날, 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 한 통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해와 비밀 속에 감춰진 눈물겨운 부부의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가를 넘어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위에 내려앉았다. 김명숙은 평화로움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남편 이정호는 신문을 접어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으며 푸근하게 웃었다. 명숙,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좋구려. 우리 같이 뒷마당에 장민넝쿨이라도 새로 엮을까?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의 일상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다. 그때였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에 급하게 출장이라 토요일에 올 거야. 이정우의 나긋한 목소리에 명숙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쨍한 햇살 아래 밥그릇 위로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가 유독 길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명숙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 늘 가던 현장은 아닌 것 같네? 요새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영감. 호텔은 또 어디로 가요? 말끝에 걱정 반, 서운함 반이 섞인 뉘앙스였다. 이정우는 국에 숟가락을 담그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 명숙은 2년 전 자신의 대수술 당시 남편의 초조하고 불안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때와 비슷한 묘한 그림자가 남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감지한 것이었다. 아, 네. 이번엔 서초동 그랜드스테이 쪽이야. 현장 점검이 좀 까다로워서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정우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명숙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남편의 변화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감지되었다. 넉넉했던 그의 양복 바지가 헐렁해졌고 밤에는 자주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괜찮다고만 했다. 어이구, 영감, 웬일로 살이 쪽 빠졌대?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명숙이 걱정스럽게 묻자 이정우는 아이고, 늙으니 이제 관리를 좀 해야지. 당신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소?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평생 무심했던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거울 앞에서 옷매모새를 살피는 시간이 길어졌고 쓰지 않던 강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명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혹시 그때처럼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무엇보다 명숙의 마음을 흔든 것은 휴대폰이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렸다. 영감, 왜 핸드폰에 갑자기 잠금 설정을 해놨대? 혹시 뭘 숨기는 거라도 있어? 명숙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이정우는 얼굴을 붉히며 아, 그게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더듬거리며 답했다. 문자가 오면 명숙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확인했고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모습도 몇 번 목격했다. 한 번은 네, 대표님, 병원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으로 네,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지만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잦아진 야근과 출장도 석연치 않았다. 은퇴를 앞둔 중견 건설회사 대표로서 바쁜 것은 이해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출장을 가는 일은 전에는 없었다. 늦게 들어올 때마다 너무 피곤해 보였고 대화 없이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명숙은 몇 년 전 대수술 이후 회복은 했지만 젊음의 활기를 잃어가는 자신과 비교하며 자꾸만 불안해졌다. 내가 수술 후 예전 같지 않아서 혹시 그래서 나한테 질린 건가? 자꾸만 이런 생각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혹시 정말 딴 사람이 생긴 걸까? 내가 아프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건가? 며칠 전에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젊은 여자들이 주로 쓰는 핸드크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정적으로 명숙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오랜 친구 김순자와의 전화통화였다. 명수가 요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늙으나 젊으나 틈만 보이면 딴짓하는 게 수컷 본능이라니까. 네 남편 요즘 좀 수상쩍지 않아? 혹시 젊은 여자라도 너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순자의 말에 명숙은 더 불안해졌다. 아니야, 설마 우리 영감이 그래도 혹시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특히 최근 남편 회사에 새로 부임한 최유진 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젊고 유능하다는 그녀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일한다는 소문이 은근히 신경 쓰였다. 주말에도 정우는 최유진 팀장과 현장을 방문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단둘이 사무실에 남아 일을 논하는 일이 잦았다. 명숙은 밤잠을 설쳤다. 정말 한번 확인해봐야 할지도 몰라. 금요일 아침, 이정우가 평소와 다르게 말끔한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명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창가에서 남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택시, 저 앞에 가는 검은색 제네시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명숙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몰래 뒤쫓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택시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명숙은 창밖 풍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남편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오해일까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남편의 차는 예상대로 강남 방향으로 향했다. 명숙은 그랜드스테이 호텔이 가까워져 오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여기겠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택시 창밖을 주시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차가 호텔 앞에서 멈추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명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기사님, 저 차 놓치면 안 돼요. 속도를 좀 더 내주세요. 복잡한 강남 시내를 지나 남편의 차가 멈춘 것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거대한 종합병원 건물 앞이었다. 병원이라고? 왜 병원에 간 거지? 명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설마 남편이 아픈 건가? 하지만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는데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러 온 걸까?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명숙은 택시에서 내려 떨리는 다리로 병원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이정우의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명숙은 초조하게 로비를 둘러보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명숙은 황급히 뒤따라 타려 했지만 문이 굳게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은 7층. 명숙은 병원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7층 안내도를 확인했다. 암센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명숙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명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7층 복도를 걸었다. 암센터라는 표지판 아래 왠지 모를 긴장감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복도 끝 종양내과 진료실 앞에 남편이 초조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명숙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남편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참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이정호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나는 간호사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명숙은 숨을 멈추고 남편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명숙은 망설였다. 여기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확인해야 할까? 갈등 끝에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3번 진료실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여보, 여보. 갑작스러운 명숙의 등장에 진료실 안에 있던 이정우와 박 교수는 동시에 깜짝 놀랐다. 박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고 이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명숙을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와 낯선 의학 용어들이 적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김명숙 씨, 어떻게? 이정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명숙은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와 굳어있는 표정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정우는 박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명숙을 데리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한적한 비상계단에 이르러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 명숙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명숙은 차가운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남편을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왜 병원에 온 거야? 혹시 어디 아픈 거야? 명숙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정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2달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 진행이 많이 돼서 말기라고 하더군. 명숙은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암? 말기라고? 당신 왜 이제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잖아. 명숙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다. 이정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 몇 년 전에 큰 수술 받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어. 다시는 당신이 그런 고통 겪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준영이랑 서연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또다시 그런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회사 일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내가 흔들리면 직원들 생계까지 흔들릴 거야. 조금이라도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어. 명숙은 그제야 남편의 모든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잦은 피로감, 그리고 병원을 드나들었던 모든 이유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서운함보다 혼자 그 힘든 시간을 감당했을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요즘 당신 모습 보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건가? 정말 못난 생각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은 흐느끼며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정우는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2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동안 서로에게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 함께 짊어져야 할 슬픔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컸다. 진료실로 돌아온 부부에게 박 교수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우는 단호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제 가족들과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박 교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통증 관리와 생활 보조에 대한 안내를 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명숙은 남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야. 혼자 아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그날 저녁 준영과 서연에게 아버지의 병을 알렸을 때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암이라니요. 게다가 말기라니. 치료는요? 왜 치료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고 서연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빠, 제발 저희 버리지 마세요. 저희 아직 아빠 더 많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정우는 차분하게 아이들을 달랬다. 준영아, 서연아, 아빠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단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아빠에게 남은 시간 너희들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 너희 곁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 싶은 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하지만 아이들의 슬픔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곧 태어날 손주를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준영의 실망감은 컸다. 아버지, 손주 이름까지 벌써 지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손주 보고 싶어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하실 수 있어요? 며칠 동안 가족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정우의 진심과 그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준영은 아버지의 회사 일을 도우며 그의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고, 서연은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그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준영은 아버지 방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후회는 없으세요? 혹시라도 저희 때문에 마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정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준영아, 네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아빠의 결정은 변함없다. 남은 시간 우리 모두 행복하게 보내자. 이정우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바로 금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비록 결혼 50주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는 30년 넘게 함께 해준 아내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온 가족이 함께 금혼식 준비에 매달렸다. 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골라주었고 준영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명숙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렸다. 금혼식을 며칠 앞두고 이정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하지만 그는 힘든 내색 없이 금혼식 날만을 기다렸다. 명수가 우리 꼭 멋진 모습으로 사진 찍자.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명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마침내 금혼식 날이 밝았다. 화려하게 장식된 레스토랑에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두 사람의 특별한 날을 축하했다. 3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명숙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이정우는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밝은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읽었고 서연은 직접 그린 두 사람의 캐리커처를 선물했다. 오랜 친구 김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의 변함없는 사랑을 축복했다. 이정우는 힘겹게 준비한 선물을 명숙에게 건넸다. 낡은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두 사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쓴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의 사랑, 명숙에게. 함께한 모든 시간이 기적이었소. 당신을 만나 내 삶은 늘 따뜻했고 행복했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영원할 거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이정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명숙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예식의 마지막 순서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섰다. 힘겨운 듯 숨을 고르던 이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명수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변함없이 당신뿐이었소. 함께 웃고 울고 이 모든 순간들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요. 남은 시간 당신 곁에서 그리고 당신 떠난 후에도 내 사랑은 영원할 거요. 명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랑해요. 금혼식 이후 이정우의 건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그는 늘 가족들을 먼저 걱정했다. 우리 준영이 회사 잘 이끌어갈 수 있겠지? 서연이는 그림 계속 열심히 그려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 손주 어서 보고 싶은데. 결국 이정우는 금혼식 후 2달 만인 어느 고요한 새벽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는 명숙의 손을 꼭 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장례식장에서 명숙은 슬픔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며 그녀는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장례식 후 명숙은 최유진 팀장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숙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표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의 병을 알게 됐죠. 저도 어릴 때 암으로 아버지를 여인 아픔이 있어서 대표님께서 자네도 가족 아픔을 알지 않나, 나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웃는 모습만 보여주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비밀을 지켜드리기로 했습니다. 명숙은 최유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단순히 오해를 푼 것을 넘어 아픔을 공유하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명숙은 최유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명숙은 서재에서 숨겨진 USB와 푸른색 도면을 발견했다. 영상 속 이정우는 환한 미소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특히 명숙에게는 명숙아, 내 가장 소중한 벗이여.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당신이었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내 삶은 늘 색색깔로 빛났어. 내가 늘 당신의 분노림을 지켜봐왔다는 걸 아나? 내 마지막 소원은 당신이 이제 남은 삶을 당신만의 그림으로 가장 찬란한 색깔로 채워나가는 것이오. 절대 붓을 놓지 마시오. 내가 하늘에서 당신의 작품을 제일 먼저 볼 것이오.
명숙은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도면은 명숙이 젊은 시절 꿈꿔왔던 아담한 미술 작업실 설계도였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면 한쪽 귀퉁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수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잃지 마. 내가 늘 응원하고 있었어.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명숙은 주저앉아 울음을 퍼뜨렸다.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토록 깊은 사랑을 몰라주었던 어리석음, 이 모든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보다 더 거대한 감동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 사람아,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나 사랑했구나. 붓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명숙은 곧바로 준영과 서연에게 연락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1년 후 이정우의 기일, 인천에 그의 사업장에 가족들이 모였다. 이제는 준영이 회사를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오래된 목공 도구들, 이정우가 손수 디자인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그의 사진이 가족을 반겨주는 듯했다. 준영의 품에는 어느덧 돌을 맞은 손자 이건우가 안겨 있었다. 이정우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이건우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는 그대로였다. 아버지, 손자 보세요. 아버지 꼭 닮았죠? 준영이 이건우를 안고 이정우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명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서연이도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준영과 일하기 시작했다. 준영이 경영을, 서연이 디자인을 맡아 아버지의 회사는 더욱 발전하고 있었다. 가족들 모두 이정우가 가장 좋아했던 회사의 정원으로 모였다. 테이블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고 노트북에는 그가 남긴 USB 영상을 틀어놓았다. 이정우의 유언대로 가족은 매년 그의 기일에 이 영상을 함께 보며 그를 기억했다. 안녕 여러분.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 들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떠올랐다. 그의 유머, 그의 지혜, 그의 사랑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족은 영상을 보며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다. 명숙의 정원에는 이제 작은 유리 온실 미술 작업실이 완성되어 있었다. 남편이 남긴 도면대로 준영과 서연이 힘을 합쳐 지어 올린 못이었다. 명숙은 이곳에서 다시 붓을 들었고 그녀의 그림에는 이정우와의 추억, 가족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빛깔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정우는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가족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가끔 남편이 그립고 외롭지만 남편의 말처럼 웃으며 살아가려 한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 속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거기서 지켜봐줘요. 그리고 내가 당신 곁으로 가면 그때도 웃으며 맞이해줘요. 사랑해요, 여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